영정사진 앞에 서 있으니 숨이 턱 막혀 왔습니다. 향 냄새가 너무 진해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사람들 발걸음 소리, 국화꽃 냄새, 울음 섞인 조문 인사. 그 모든 게 제겐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허물어지는데 그날 제 손에 쥐어진 한 장의 종이가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상속인 전원 협의 필요. 남편 이름 밑에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귀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름. 그런데도 남편의 자식으로 기록된 이름. 머리가 하얘지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22에 시집와서 50해 가까이를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벌이가 넉넉지 않아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동생들 뒤 치닥거리하면서 아이 키우고 제 인생도 남편의 그림자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병원에 드나들던 지난 몇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뒤로 매일 약봉지 챙기고 죽 끓이고 병원 침대 옆에 붙어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 곁을 지켜주겠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상주석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적어도 아내로서의 제 자리만은 분명하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장례 첫날 조문객들 사이로 낯선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에 단정한 머리, 그 뒤를 따라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영정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빠라니. 내 남편을 향해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 사람들 웅성거림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누구지? 왜 지금 나타난 거지? 왜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손에 쥔 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났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름, 내 앞에 서 있는 얼굴. 남편과 함께 찍힌 사진에서만 보던 낯선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장례식장이 잠잠해졌습니다. 그제야 낯선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 남편분의 딸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딸이라는 한 글자.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남편과 살아온 50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남편 곁을 지켜왔는데 남편은 다른 곳에 또 다른 삶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와서 알게 된 저는 아내라는 제 자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게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왜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을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왜 제게 단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을까?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이 사람을 지켜온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영정 앞에 앉아 있자니 꽃잎이 말라가는 속도와 제 마음이 굳어가는 속도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면 눈물샘도 말라버리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남편의 죽음뿐 아니라 남편이 숨겨온 그림자와도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분명 제 자리를 위협할 것이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아침, 향 냄새에 목이 칼칼했습니다. 밤새 자지 못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영정을 지켜봤습니다. 국화꽃잎은 금세 시들었고 봉안당에서 쓸 작은 위패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여자와 그리고 그 아이. 검은 외투를 걸쳤는데 표정은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똑바로 걸어 들어오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화장 절차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거절하면 오히려 더 추잡해질 게 뻔했습니다. 화장장 대기실은 서늘했습니다. 번호표가 불리기를 기다리며 모두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복도 끝에 세워져 있었고 작은 종이에 최수길님 화장 예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어 관이 이동할 때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아 아들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의 손길이 따뜻했지만 제 발밑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들려온 한마디. 아빠, 이제 곧 우리랑 함께 계실 거죠? 숨겨진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계신다. 그 말이 왜 이토록 제 가슴을 도려내는지. 화장이 끝나고 직원이 유골함을 내놓았습니다. 작고 하얀 도자기 항아리 하나. 그 안에 70해의 세월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고인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골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봉안당에 한쪽은 제 쪽에 모셔달라고.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반으로 나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한 사람의 몸을 쪼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자는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저와 봉안당에 같이 있자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화장장 직원은 곤란한 듯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절반씩 담는다고 두 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아이는 아버지의 흔적을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왜 선생님만 다 가지십니까?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다 가지다니요. 내가 이 사람 옆에 50해를 살았는데 그 세월을 어떻게 판으로 나눕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중재했습니다. 잠시 보관실에 모셔두시고 상해 후에 봉안지를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그날은 유골함을 임시 보관소에 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끝까지 저럴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든 증거라고 내밀면 우리는 힘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들판에 바람이 불어 억새가 휘어지는 걸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던 말. 절반씩 나누자. 내가 지켜온 세월을, 내 남편의 마지막을 반으로 쪼개서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봉안당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상담 직원이 2개의 브로셔를 꺼내 놓았습니다. 공동 봉안실에 모시면 이름을 함께 새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와 명패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개별 안치를 원하시면 분할 안치도 가능합니다. 여자가 곧장 물었습니다. 분할 안치 가능하단 말씀이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만 가족분들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몸을 반으로 가른다고 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따로 생깁니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산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여자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의가 아니라 저희에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느낄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아직 집에 있는 듯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디로 가고 싶었던 겁니까? 왜 내게는 선산을 말하고 그녀에게는 봉안당을 말한 겁니까? 답 없는 질문이 목을대에 걸려 숨을 막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우지 않기, 무너지지 않기. 그리고 그 아래에 세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 몸은 하나, 절대 쪼갤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도 아침이면 또 무너졌습니다. 밥을 차리려 주방에 서면 귀에 맴도는 건 그 여자의 말뿐이었습니다. 왜 당신만 다 가지십니까?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상대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네요. 상속 협의뿐 아니라 유골 문제도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하는데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죽은 사람을 두고 산자들이 법정까지 간다니. 이게 정말 내가 남편과 살아온 50해의 끝자락 맞는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 늘어진 턱선. 수십 년을 남편 그림자에 기대어 살다가 이제 와서 내 이름 하나 지키려고 이 싸움판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을 지키지 않으면 내 남편과의 세월도 함께 지워질 거라는 걸. 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으로 가자. 정면으로 맞서자. 이 싸움 피하지 않겠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한 줌의 유골과 두 여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줌이 앞으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파도가 될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봉안당 상담 후 며칠이 지났을 무렵 아들이 얼굴이 잔뜩 굳은 채로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왔어요. 봉투 속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유골 분할 및 상속 협의 요구서. 저는 종이를 쥐인 채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아니라 싸늘한 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아들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 여자와 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펴며 말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유골을 분할해 모셔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라니. 제 눈길이 자동으로 그 여자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찢긴 노트 조각이었습니다. 볼펜으로 적힌 짧은 문장. 내가 죽거든 반은 선산에 반은 미니와 함께.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은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막혀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종이 조각입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필 필적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손글씨와 일치한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글씨체 익숙했습니다. 된자의 모양, 숫자 7을 쓰던 습관. 정말로 남편이 쓴 게 맞다면? 그러나 그 글씨가 왜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왜 그녀에게만 건넸을까요?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이라면 왜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종이 조각 하나로 남겼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배려한 겁니다. 당신께선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다고. 50해를 함께 살았는데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상속은 법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문제는 유골 분할인데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 말은 떨렸지만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서 힘주어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사람을 두 쪽으로 나누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여자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아이는 아버지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 몫의 절반은 허락조차 되지 않는 겁니까?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그 종이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맞다면 내가 50해 동안 지켜온 자리는 무엇이었을까? 남편은 결국 두 곳을 다 원했던 걸까?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그 종이는 증거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기가 된 종이.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봉안당 보관실 앞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오빠,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었든 나는 내 길을 지키겠습니다. 한 몸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쪼갤 수 없는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싸워야겠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밤에 노트를 펼쳐 3줄을 적었습니다. 싸움이 존엄을 지키는 길일 때도 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뜨거운 불씨가 하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판정. 차가운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두고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속 협의와 유골 안치 관련 증거조사 기일입니다. 양측 제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인이 생전 저희 의뢰인과 동거하며 가정을 꾸려왔다는 증거입니다. 순간 스크린에 사진 몇 장이 띄워졌습니다. 남편이 딸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불어 끄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내가 50해 동안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다니.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웃음을 나는 끝내 받지 못했구나.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사진 우리 어머니 앞에서 보여줄 필요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장면 아닙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청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집을 지키느라 병든 아버지 곁을 밤낮으로 지키느라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이런 사진입니까? 이런 모욕입니까? 여자의 변호사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고인의 또 다른 삶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생활비 입금 내역을 꺼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 내연녀 쪽 계좌로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간 흔적. 금액은 우리 집 살림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남편의 손길이 저쪽 집 살림을 더 두둑하게 살찌우고 있었다니.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상속인의 공식적 배우자는 피고, 즉 아내분이 맞습니까?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예, 혼인신고 이후 단 한 번도 변함없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내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불쑥 일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가정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컸습니다. 선생님만 아내가 아니라 저도 아내였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다시 후벼 팠습니다. 나는 법적 아내, 그녀는 그림자 아내. 남편은 두 여자의 틈바구니에서 결국 두 집 살림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피는 못 속입니다. 결국 이 아이가 절반은 가져갈 겁니다. 그 말에 제 속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50해 동안 쌓아 올린 삶을, 내가 밤낮으로 지킨 남편의 숨을 욕심이라는 말 한마디로 잘라내버리다니.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저런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은 모순 덩어리다.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저 집에도 동시에 기대고 살았던 거다. 하지만 우리가 잃은 건 존엄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면도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우리 이름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속에서는 오래 묵은 불씨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내 남편이 두 얼굴이었든 세 얼굴이었든 내 이름만큼은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법은 냉정하다. 사람은 비겁하다. 하지만 나는 내 이름을 잃지 않는다. 창밖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눈에는 오래 묵은 눈물이 뜨겁게 맺혔습니다. 봉안당 안치 날짜가 정해진 날, 하얀 도자기 우고람은 투명 비닐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안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공기는 숨 막히게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을 떨며 유골함 위를 가만히 쓸었습니다. 현우 아빠, 이제야 제자리로 가는구나. 제 입술에서 겨우 흘러나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그녀가 손을 뻗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우리 쪽으로도 절반 나눠야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느낄 권리를 빼앗지 마세요. 직원이 당황해 얼른 손을 내리며 말렸습니다. 유골은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정식 절차 없이는. 그러나 그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차? 법이 허락하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이미 조정 신청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절반을 담아가겠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절반을 담아가겠다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를 반으로 쪼개겠다고요? 우리 어머니 눈앞에서?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러자 그 여자의 입에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미 반으로 나뉘어 살았어요. 선생님 집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죽어서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 말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숨이 막혀 오열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입에 담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듣고 계십니다. 순간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아빠는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이의 울음이 봉안당 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아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 얼굴은 제 손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한쪽은 분노, 다른 한쪽은 연민. 그러나 분노가 더 컸습니다. 내 엄마가 아빠를 반으로 나눈다고 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을 두 조각 내겠다는 게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의 말이냐. 직원이 급히 개입했습니다. 오늘은 임시 안치만 진행하시고 분할 여부는 법원 조정에 맡기십시오. 이 자리에서 유골을 나누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도 절반의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움켜쥔다고 아버지가 온전히 당신 것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아들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말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못을 박고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다 가진 건 우리도 당신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두 집을 가른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죗값을 우리 어머니가 또 받아야 합니까? 봉안당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원은 유골함을 품에 안고 안치실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날은 임시 봉안만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싸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건 상처뿐이지만 우린 존엄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존엄만큼은 지켜야 한다. 한 몸은 하나, 절대로 쪼갤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세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노는 불길이다. 그러나 불길이 길을 밝힐 수도 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끝까지 지킨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종이가 울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제 결심이 잉크처럼 깊게 배어들었습니다. 법원 조정실. 긴 테이블 사이에 앉아 숨조차 고르기 힘든 공기 속에서 내 언녀의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고인이 직접 남긴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병상에 누운 남편이 있었습니다. 산소줄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떠나면 절반은 민희와 함께. 영상은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내 언녀는 곧장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절반은 저희 몫이라고. 순간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분명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 귀는 곧 이상함을 붙잡았습니다. 50해를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말버릇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는 늘 말을 끝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반은 누구에게, 나머지는 누구에게. 이만큼은 생활비, 저만큼은 병원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문장을 절반은 하고 뚝 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겨둔 말은 그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정위원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은 완전한 말이 아닙니다. 내 남편은 절대 저렇게 문장을 남겨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끝까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은 중간에서 잘렸습니다. 앞부분만 있지 뒷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이 진심으로 남긴 뜻은 왜곡된 겁니다. 아들이 주먹을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투를 쓰셨는지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말끝을 흐리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 영상은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우리 어머니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내 연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내라면 더 너그러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라도 반은 내놓으셔야죠.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욕심이라니. 50해 넘게 병든 부모, 시동생 5, 남편까지 떠받치며 살아온 내 삶이 욕심이라는 말 한마디로 잘려나갔습니다. 내가 버틴 세월을 절반만 떼어내라는 욕으로 모욕당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내 남편은 늘 둘로 나누더라도 끝까지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반은 그녀와 함께해서 끝났다는 건 그의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은 잘렸고 남은 건 왜곡뿐입니다. 나는 잘린 말에 내 삶을 내주지 않을 겁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존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그래, 존엄. 한 몸과 한 이름은 잘라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3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상은 잘라도 세월은 못 자른다. 그의 말은 끊어졌어도 내가 살아낸 삶은 온전하다. 나는 내 존엄을 지킨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결심이 글씨를 적셨습니다. 제 판정. 천장이 높고 의자들은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내 앞에는 판사가 앉아 있었고 좌우에는 내 언녀와 그녀의 딸 그리고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기는 숨소리조차 메아리칠 만큼 무거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고인의 영상 증거, 진술, 제출된 문서와 진단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유골 안치 문제에 관해 고인의 의사가 일부 드러나기는 했으나 진술의 완전성이 결여된 상태이며 아내와 아들의 반대 또한 강력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골 분할을 불허합니다. 유골은 하나의 유골함으로 보존하며 안치는 법적 배우자인 아내와 직계 가족의 권리에 따릅니다.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쪼개질 뻔한 한 몸이 끝내 하나로 지켜진 겁니다. 내 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고인께서 직접 남기신 영상이 있는데.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문장이 아니었고 평생 고인의 말을 들어온 아내의 증언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둘째, 재산 상속 문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아들 외에도 혼의 출생자인 딸의 법적 지위 또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일정 부분은 딸에게 상속됩니다. 그 말에 내 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나눠도 되지만 남편과 내 삶의 존엄만큼은 나눌 수 없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내 언녀가 내 어깨를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결국 반은 가져가네요. 돈으로든 마음으로든.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돈은 가져가셨지만 세월은 못 가져갑니다. 나는 50해를 그 사람과 살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쪼갤 수 없는 나의 역사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 줄에 적었습니다. 재산은 나눠도 존엄은 못 나눈다. 유골은 끝내 하나로 지켜졌다. 내 이름은 잘리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내 존엄을 지켰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눈물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평온히 글씨를 감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겨울의 햇살이 마당의 얼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끝내 봄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렸다 해도 끝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내 이름으로, 내 속도로. 오늘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저와 같은 세대의 이야기들이 더 멀리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